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2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현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 정트리오가 매주 한 권씩 여러분이 읽어보면 좋으실 만한 그런 책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좀 독특하게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주로 좀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 위주로 뭐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아니면 아주 유명한 책들 위주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 책에 대한 소개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아주 가끔 있어서 오늘 우리는 또 그런 목소리도 귀담아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역사 쪽으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올린 여러 콘텐츠 가운데 역사 관련된 콘텐츠가 굉장히 조회수도 좀 높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책이죠? 이게 이제 30개 도시로 읽는 세계사. 그러니까 30개 도시를 딱 정해서 그 도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써준 책인데, 조금 읽어보셨죠, 우리 정민여도? 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인 파리를 중심으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사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라는 쉽지는 않잖아요, 바쁜 현대인이. 근데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도시나 이런 것들만 딱 짧게 한 10분 15분 내로 읽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고, 특히 요즘은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세계 여행 못 가서 되게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책 안에 저는 이제 파리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주요 그 에펠탑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런 것들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중간중간에 사진이 또 있더라고요. 사진과 그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제가 여행했던 파리를 좀 떠올리기도 좋았고, 향수에 젖을 수도 있었고, 가봤었구나. 또 못 가본 곳은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전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뭐 여기 있는 도시들 가운데 사실은 뭐 대부분 못 가본 도시긴 한데, 세계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도시들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도시들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일 좋아하시는 아테네 나오는 그리스. 아텐스도 있고요. 뭐 티니스, 베이징, 뭐 런던, 뉴욕 이런 대도시들 포함해서 뭐 물라카라든지 아니면 뭐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뭐 리우데자네이루, 시드니, 두바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도시가 각각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어떤 스토리들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박님도 좀 보셨죠? 네, 저는 뭐 여기 나오는 도시 중에 중국의 장안. 네, 요즘은 시안이라고 부르죠. 시안이라고 부르는 도시인데, 본래 이제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중국의 수도를 북경 베이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사실 한 3000년의 중국 수도를 보려면 장안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예전에 고대 중국 주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유방의 한나라, 그리고 뭐 저기 당나라, 그 당태종, 장안, 이 뭐 거의 한 3000년간의 중국 역사에서 수도로서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한 곳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관해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리고 이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는가, 그 뭐 어떤 지리적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특징들, 그리고 뭐 현대사의 어떤 주요한 국면까지 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이 세계사는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보고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지난번에 우리 곰브리치 세계사 했을 때 프랑스 관련해서도 정박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거 왜 내가 기억이 안 나지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보불 전쟁 얘기도 여기서는 나오고, 그리고 에펠탑이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대요. 처음 막 지어졌을 때는. 근데 지금 흉물이라고 그랬었죠.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뭔가 나는 알고 있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아주 재밌고 가볍게 읽기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기억에 잘 안 남잖아요. 기억에 잘 안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좀 오래 남으려면 스토리화돼 있든지 아니면 이미지화돼 있으면 기억에 남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30개 도시로 읽는, 30개 도시로 읽는 세계사가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텔링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지, 사진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도시를 떠올리는, 그러니까 세계사의 어떤 뭐 텍스트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를 이미지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로 기억하는
그러면 훨씬 더 기억하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프랑스 역사 혹은 뭐 중국 역사 이렇게 하면 사실 너무 범위도 넓고. 그렇죠. 뭐 어떻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사건도 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중국의 어떤 도시, 그다음에 프랑스의 뭐 파리,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지, 뭐 에펠탑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 쭉 이야기로 기억을 하면 나중에 누구한테 이렇게 썰풀 때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한국의 도시가 없더라. 우리나라 이 작가는 어떤 작가죠? 조 지무쇼라는 작가입니까 이게? 작가 집단입니다. 작가 집단. 작가 집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 가지고 문학, 역사, 철학 이런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일종의 저술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각각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견해를 녹여 가지고 공동 창작, 공동 저술 뭐 이런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어떤 인문학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서로 같이 감수하면서 책을 이렇게 출간하는 거군요. 너무 저는 오히려 역사를 막 파지 않아서 가볍게 읽기 정말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들만 딱딱 잡아가지고 정리해주고 사진 보여주고 그리고 몰랐던 사실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알 수 있어서 되게 가볍고 재밌게 읽었어요. 휴가철에 읽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거는 읽어도 딱 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조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기도 참 괜찮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다산북스에서 아마 나온 책인 것 같은데 이 다산초당이라는 출판사 이름이 적혀 있고요. 30개 도시로 읽는 세계사 조 지무쇼 편저 그리고 진노 마사후이 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미숙 번역가가 아마 옮겨주신 것 같고요. 세계 문명을 단숨에 독파하는 역사 이야기라는 부제로 출간된 책,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아마 세계사를 심플하게 재밌게 접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가격 얼마예요?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168, 16,800원이 남아 한 10% 정도 보통 온라인으로 할인해 주시니까. 온라인으로는 10% 할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한 15,000원 남짓 평균가네요. 근데 종이질이 좋아요. 은근히 종이질이 중요해요. 안에 진짜 그림 사파가 많아가지고 보는 재미가 상당해요. 요 책만 잘 마스터하면 우리 정박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정반님 정도. 정반님. 정박님의 정반님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 왜 이렇게 잘하냐 뭐 이런 얘기 좀 듣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온 책 한번 저희가 새로운 시도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 책은 뭐 인터넷 교보문고라든지 S24 이런데 아니 뭐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도 다 구하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종종 저희가 신간 서적 같은 것들 중에 괜찮고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만한 책이 있으면 계속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29번째 일당백 책 어떤 책을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십니까? 네, 뭐 오늘은 조금 가볍게 좀 지금까지 좀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사실 우리 만화 영화라든지 어린 시절에 어떤 필독 동화 서적으로 유명한 책이거든요. 어린 시절 필독 도서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학교. 사랑의 학교요? 예, 이탈리아 원제로는 쿠오레라고 불렀죠. 쿠오레, 사랑의 학교. 사랑의 매는 제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죠? 오늘은 일하고 서고서 나는 잠깐 생각한다. 그 노래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만화 주제가였어요? 네, 만화 영화 주제. 그 만화 이제 그 일일 만화. 우리나라에서 방영했어요? 네, 몇 번씩 방영했죠. 그래 왜 난 전혀 기억이 없죠? 정박님 어릴 때 했나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90년대도 했는데 이게 그래요? 한 번씩 했거든요. 제가 기억한 학교라고 하면 그냥 어릴 때 좀 청소년기쯤에 봤던 게 이제 그 무슨 선생입니까? 호랑이 천사들의 선생님. 합창? 호랑이 선생님은 어렸을 때 봤고요. 천사들의 합창 있었죠. 그 히메나 선생님. 아니요. 히메나 맞습니다. 히메나 선생님. 그거는 좀 기억이 납니다만 사랑의 학교는
왜 저는 이렇게 어색하죠 이게? 이 사랑의 학교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이탈리아가 사실 그 아주 수많은 나라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우리 마키아벨리 군주론 할 때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 이탈리아가 일종의 지금의 어떤 형태로 통일된 게 19세기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독일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1871년 보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독일 제국이 성립된 거잖아요. 이탈리아도 그때쯤 이제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어떤 통일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가문들끼리의 싸움 뭐 이런 건가요? 가문이라기보다 도시? 여러 이제 그러니까 도시끼리 싸움한 게 아니고 그 이탈리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당시 이탈리아에 오스트리아가 아주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네치아 이런 데는 오스트리아 군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주둔을 했고 또 로마 같은 경우는 프랑스 군대가 주둔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이탈리아가 여러 나라로 갈갈이 쪼개져 있었는데 당시 요즘 우리가 사르데냐 왕국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토리노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르데냐 왕가가 있었는데 그 왕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통일 전쟁이라고 그 두 번의 어떤 큰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두 번의 전쟁 말고도 실제로는 1815년부터 1871년까지 거의 한 뭐 우리가 한 60여 년 조금 못 됩니다만 그 동안이 계속해서 그 이탈리아 어떤 통일 전쟁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871년에 로마에 있던 프랑스 군대가 물러난 틈을 타서 결국 마지막 이제 사르데냐 그 왕국이 이제 다 전 이탈리아 전역을 통일을 하게 된 거죠. 이탈리아 통일이 됐는데 그게 사랑의 학교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됐단 말이죠. 근데 통일이 됐는데 당시 실제로 수백 년간을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사실 로마 이후로 다 흩어져 살아오니까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 이렇게 서로 한 나라라고 하는 이 통일성 이런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못 가지는 거예요. 서로 또 언어도 좀 다르기도 하고 뭐 파파라 부르고 따따라 부르고 다 다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전에 이번에 그 엔니오 모리코네 감독이 음악 감독 그 음악가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시네마 천국 보면 그런 그 대목 나오잖아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에 그 배경이 이탈리아 남부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남부 지방에서 그 영화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영화를 보다가 누가 복권이 당첨됐어. 근데 그 복권이 누가 당첨됐느냐? 그러니까 북부에서 온 누군가 당첨됐다니까. 역시 북부 놈들은 운도 좋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부가 못 살고 북부가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감정도 심하고 또 뭐 예를 들어 시칠리아 같은 경우는 마피아 이런 걸로 또 이게 아주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갈갈이 흩어진 이 민족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거죠. 우리는 같은 이탈리아인이고 같은 우리 민족이다. 이 결국 뭘 만들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만들어진 게 교육이란 말이죠. 교육. 이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의 학교라는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우리는 이탈리아 국기 아래 우리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 국민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책이 이 책이고. 그래요? 이 책이 1960년대까지 이탈리아 그 요즘 치면 초등학생들의 필독 그 교과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거의 이탈리아 통일 이후로 이 책이 1886년에 나왔는데. 1960년대까지 모든 이탈리아 학생들의 필독서인 거죠. 학교 다니면서 한 번은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되는 교과서니까, 교과서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소설 형식인 거예요? 소설이죠. 근데 소설인데 주인공이 이제 엘리꼬라는 초등학교 4학년 그 학생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의 일기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영화 만화 주제가 오늘은 이라고 쓰고서 그러니까 일기 쓸 때 오늘은 뭘 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라고 쓰고서 나는 잠깐 생각한다. 오늘 어떤 하루였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 진행되는 거죠. 오늘은 이라고 써놓고 내가 오늘 뭘 했나를 생각을 한다. 뭔가 약간 도덕 교과서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뭔가 착하기를 좀 강요할 것 같고 그 흉터를 학교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맞습니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화합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한동포고 학교가 실제로 바로 통일 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자 우리가 이탈리아가 당시 귀족부터 노동자 뭐 각각 지역 계급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해진다. 누구나 다 화합한다. 우리는 모두 다 좋은 친구.
이거를 지금 이제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도덕 교과서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책을 물론 이제 뭐 여러 좋은 책들을 그냥 소개시켜 주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실 때는 대체로 이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6년에 나왔는데 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이 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된 게 1914년부터 소개되기 시작해요. 1914년이요? 네. 왜 그러냐니까 당시에 우리 단재 신치호 선생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건국 삼걸 해가지고 이런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 영웅들을 막 번역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는 거예요. 신치호 선생님이. 예. 무슨 말이냐면 이탈리아가 이렇게 분열되다가 결국은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을 했다. 우리도 바로 일본이랑 외세를 몰아내고 얼마나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당시 조선하고 거의 심정적으로 동일시한 거예요. 또 민족의식도 엄청 강조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정적으로 동일시하니까 이탈리아는 유럽의 조선이다 이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통일을 했듯이 그리고 이 영웅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이탈리아의 소년들처럼 정말 나라와 부모와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애들이 이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아이들이 영웅이에요. 아이들이 여기서 나중에 어떤 분은 용소년이란 말을 써요. 용기 있는. 용기 있는. 네. 그러니까 자기 목숨 아끼는 걸 목숨 안 아껴요. 그리고 이 애들이 진짜 소영웅. 나쁜 의미에서 소영웅주의가 아니라 진짜 어린 영웅이라는 뜻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아이들의 이 일화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도덕 교과서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감동을 던져주면 왜냐하면 어린 시절이 그 사람을 주저하는데 제일 좋잖아요, 사상적인 거.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로 만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아미치스가 고민했던 것도 그거란 말이에요. 이탈리아 민족을 어떻게 만들 거냐, 국민을. 그런데 이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약간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인기 있었던 작품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으면은 이게 도덕 교과서처럼 뭔가를 막 애국심을 억지로 막 우리에게 주입시키려 하고 그런 어떤 부모에 대한 효를 또 억지로 주입시키려고 하면 거부 반응이 들거나 스토리가 좀 억지 구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스치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 바로 이 쿠올의 사랑의 학교하고 가장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소설이 피노키오거든요. 피노키오. 말 안 듣고. 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이게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이탈리아에서 그것도. 피노키오가 이탈리아 거예요? 콜로디라는 작가가 81년에 썼고 쿠올은 86년에 나오고 그러니까 5년 차이를 두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모든 어떤 동화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대척점이 아이들이 딱 두 가지 유형이잖아요. 부모 말을 너무너무 잘 듣고 참 모범적인 애가 주인공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피노키오 말 죽으라고 안 듣고 그래서 거짓말 해가 코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이제 피노키오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피노키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피노키오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원한 주제 성장 소설이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피노키오 나무로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사람이 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어린 시절에 아이라는 게 교육 안 받고 제멋대로 두면 이렇게 인간이 아니었는데 결국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고 사랑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되더라. 이런 성장 소설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소설 코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이거 완전히 어떤 이건 소설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좀 뭔가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나쁜 애는 계속 나쁘고 착한 애는 계속 착하고 1등은 계속 1등이고 변화가 없다 이거죠. 나쁜 애가 안 착해져요? 반성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여주는 거야. 나쁜 애는 결국 나쁘다 이런 것도 나와요. 결국 안 변해진다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감상주의다. 지금 말씀대로 애국심이나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감상주의의 본질은 뭐냐?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자극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게 감상주의라는 거죠. 그게 너무 뻔하다. 너무 진짜 이런 그리고 일화 중심이니까 일화를 가지고 코멘트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너무 애국주의나 부모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를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수준이 좀 낮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과연 여기에 아동이 있고 사랑이 있느냐 이거죠. 말은 사랑의 학교고 물론 코레란 뜻은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이탈리아 말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연민, 감동, 사랑 이런 뜻을 다 포함한다는데 이 책의 제목과 다르게 그게 없다 이거죠.
여기는 아이도 없고 사랑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이탈리아 연구자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사람도 이제 그 바로 이 코레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되게 안 다가왔나 보죠. 우리 예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조선시대 때 삼강 오륜을 강조하고 네. 그리고 효녀 뭐 있지 않습니까? 효자 행실도 이런 거가 삼강 오륜 해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 손가락을 끊어서 피를 흘리고 아니면 내 넓적다리를 베어가지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이런 식의 좀 너무 좀 이게 좀 틀에 박힌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보면 또 이게 보면 결국 보면 여기도 좀 약간의 남성주의적인 것도 너무 많다 이거죠. 이 콜에 나오는 남자 쌤은 잘 안 죽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여튼 권위래 가지고. 근데 여자 쌤은 왜 이렇게 죽냐 이거죠. 너무 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이제 학교가 가부장적인 부모의 어떤 이미지로 역할을 너무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건 너무나 반아동적이다. 그리고 뭐 노동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아주 긍정하고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지적도 많긴 합니다. 지금의 뭐 기준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하겠죠. 근데 아까 그 피노키오 얘기를 제가 잠깐 듣다가 네. 문득 또 생각났습니다. 뭐가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잘 해석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피노키오를 그걸 또 성적인 걸로 해석했군요. 코가 커지는 걸. 그거 말고는 해석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네. 이제 뭐 한 뭐 7, 8살, 한 10살 뭐 이쯤 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뭐 이렇게 만지고 놀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지는 걸 부모님의 시선으로 볼 때 좀 싫은 거야. 아, 그래서 그걸 막고 싶었구나. 네, 그래서 커지는 걸. 네. 사실은 거짓말하면 코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 선후를 좀 바꿔놓은 거지. 교체시켜 놓은 거죠. 그래갖고 커지면 거짓말하는 나쁜 아이. 그럼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주입한 거군요. 그렇죠. 커진 아이는 너는 거짓말한 나쁜 아이로 이제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성적 억압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렇게 뭐 여행하다가 나중에나마 뭐 제 기억이 맞다면 무슨 새가 그 길어진 코를 아마 이렇게 해갖고 아마 부러뜨리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읽은 버전이 좀 틀린 버전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거세가 된 이후에 이제 욕망으로부터 조금 더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야 이제 사람이 되는 그런 스토리로 피노키오를 웃을 일이 크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그렇게 억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좀 네. 뭔가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느냐. 네. 근데 냉정해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그때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민족주의가 같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민족주의의 핵심은 뭐냐.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은 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근대 국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가 돌아간단 말이죠. 네. 자, 그럴 때 우리 예전에 한번 그 영속패전론에서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왜 국채라 해가지고 이른바 일본 천황의 네. 이런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완전 거기에 목숨을 바치느냐. 네.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고 자기 가족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하잖아요. 근데 천재지변이 난다든지 외국에서 침략을 들어온다든지 이런 그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네. 다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명만을 보존하려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이 사회를 누가 지킬 것인가. 이기 때문에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이라는 데는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런 어떤 서양의 어떤 민족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국민을 만들어냈고, 바로 지금 이탈리아가 19세기 말에 수백 년간 분절되어 있다가 어떻게 보면 뭐 수천 년간 분절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뭐 접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만들어진 네. 갈라진 사람들은. 그 접착을 하려면 이제 국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나폴리 사람이다. 나는 피렌체 사람이요. 나는 밀라노 사람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들어야 될 때 국민이라는 건 뭐냐? 나 말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때 남의 가장 핵심은 국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쨌든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심어주는데 어른들이 심어집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죠?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근데 어린아이들을 하려니까 그리고 학교를 의무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교육시키고 그 핵심은 뭐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괜찮다. 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냉정하면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육의 핵심은, 애국 교육의 핵심은 이 나라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고귀하고 아주 위대한 일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국민이 만들어지고 위기 상황에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거 할 수 있을 때 이 조국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핵심에 사랑의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역사 앞에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역사 앞에서? 역사 앞에서. 네. 그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를 했던 김성칠이라는 분이 네. 그 6.25가 일어난 그 전시 상황에서 일기를 썼단 말이죠. 45년 이후로 이제 해방되고 전쟁 기간까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이제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 이제 해방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사회주의다, 뭐 민족주의다, 미국이다, 소련이다 다 갈라져 있다, 뿔뿔이.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한 민족으로 한 국민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바로 그 김성칠 교수가 그 일기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나도 그러니까 빨리 이런 코레 같은 책을 써가지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 같은 한 민족이고 한 국가라는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럴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 이런 대목이 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이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핵심이 뭐냐? 그건 어린 시절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랑의 학교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국가가 만들어진 나라는 이 책을 다 선호하는 거죠. 이 책에 나온. 그래서 우리가 1914년 이후로 소개되고 나서 각종 신문, 잡지 그리고 책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사실 나온 이야기거든요. 우리 엄마 찾아 산만리.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엄마 찾아 산만리가요? 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만리가 무슨 내용이었죠? 엄마 찾아 산만리 가는 내용이었던 거는 아니, 엄마 찾아 산만리 갑니다. 네. 네, 엄마 찾아 산만리는 뭐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만 그 애가 엄마가 이제 저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그 아마 가정부인가 뭐 이런 걸로 아마 뭐 그렇게 보시면 갔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 당시 아르헨티나가 엄청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 이탈리아 애가 배 타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더니 엄마의 흔적은 있긴 있는데 엄마는 없어. 또 어디 그 흔적 따라 갔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는 또 안 계시고 반복하다가 맨 끝에 만나나요? 네, 만나죠. 맨 끝에 만나는. 그래서 이제 산말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로 여기가 소년의 이름이 마르코죠. 네네. 그 유명한 그 만화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엄마 찾아 산말리. 기억난다. 기억난다. 바람아 불어라 엄마 소리. 전에다. 이거랑 헷갈리는 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 들고. 이거랑 너무 헷갈려 노래가. 그거 뭐였죠? 국군의 그거였죠. 네, 그럼 이제 뽀빠이 이상형 아저씨가 진행하시던. 뒤에 어머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꼭 할 말 있어서 나왔습니다. 네, 많이 했죠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바로 제노바의 마르코가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빚을 많이 지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의 농업이라든지 전통 산업 구조가 해체되고 그 혼란성 속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을 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이민들이 그 19세기 후반에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로 이제 품을 많이 팔러갔는데 그때 바로 제노바, 우리 항구 도시 제노아라고 부르는데 제노바에 사는 엄마가 결국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뭐 산말리 되는 거죠. 우리 12,000km죠. 제노바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데 마르코가 이제 결국 이제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하고 형하고 이렇게 세 명이 엄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산가족이 돼 있는데 엄마가 편지가 오다가 한 1, 2년 지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소개해줬던 아버지 사촌도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누군가 가야 되는데 아버지도 일을 하고 있고 큰형도 일을 하니까 마르코가 꼬마가 12살인가 13살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죠. 갔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가지고 아버지 사촌 애초 엄마를 그 일을 소개해준 데 가니까 아저씨가 친척 아저씨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야반도주를 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죽었다더라 거기서. 그러니까 엄마 찾을 길이 없는데 또 누군가가 그때 가정부 아줌마 어디 하는 사람 안다. 그래 가니까 또 거기서 이사 갔는데 또 거기를
천신만고 그때 가서 가니까 또 딴 데 이사 갔는데 계속 그렇게 엇갈리다가 결국 마지막에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는 어디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그 다른 도시에 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탈장 요즘 좀 간단한 수술인데 그때는 아이고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수술 안 받겠다. 근데 아들이 오니까 당장 수술 받겠다. 그렇게 해서 엄마도 낫게 되고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좀 별도의 독립된 섹션으로 책이나 아니면 뭐 영화 저 만화 이게 아니고 이 사랑의 학교에 나오는 챕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학교가 총 한 100편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달의 이야기 해가지고 일기 말고 뭐 아버지 엄마가 쓰는 편지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달의 이야기에서 꼭 한 편씩 들어 있어요. 그 한 달에 하나씩 이달의 이야기 해가지고 그 이야기 중에 하나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책 구성이 너무 지금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달의 이야기도 있고 일기도 있고. 일기죠. 일기인데 이제 일기인데 학교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쓰는 일기 형식인데 그 일기가 이제 주구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 일기를 이제 일기 중간 중간에 큰 이야기들이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이제 편지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엘리코야 오늘 내가 이런 거는 잘못했단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바로 지금 말씀대로 이달의 이야기 해가지고 이달의 이야기라는 게 이탈리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 어떤 이야기를 발표를 시키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나눠준 거를 자기가 필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재밌는 게 이달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고향이 다 다르거든요. 롬바르디아의 소년, 뭐 어디에 그러니까 여기는 제노바의 소년, 어떤 소년은 파도바의 소년, 하나로 묶어주는구나. 또 시칠리아의 소녀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탈리아 전역의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이 여기에도 좀 녹아 있다고도 봐야 되겠네. 어디야? 아니 그 1kg 커피도 보면 그렇네요. 곳곳에 흩어진 커피 산지. 그렇죠. 에티오피아에서도 그리고 아시아의 뭐 인도네시아라는 만델라, 혹은 저 남미 쪽 콜롬비아, 뭐 호주 대륙 쪽에도 있고. 야, 그렇게 보면 진짜 사랑의 커피네. 위아더 월드입니다. 1kg 커피는 위아더 월드예요. 위아더 1kg 커피. 우리는 이제 1kg 커피가 돼야 되겠죠? 아직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1kg 커피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두 번까지 보시라고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번 사시면 계속 사시게 될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맛에 중독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한번 드셔보시면 왜 저희가 1kg 커피 하는지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1kg 커피. 요즘에 이제 사셨던 분들이 그 일당백 인증샷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 사은품이 너무 부담되더라. 사은품을 너무 많이 주세요. 콜드브루 그거 제가 가격 보니까 막 7,000원, 8,000원 하던데 그걸 막 한 통씩 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사실은 사는 사람도 부담이거든요. 아니 우린 받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적당한 사은품들까지 넣어드리는 1kg 커피 요즘은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1kg 커피 앱은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전역의 도시 곳곳에 있는 아이들의 이달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모으면서 이탈리아 국민들, 그러니까 자라나는 국민들을 하나로 국민들로 만들려고 했던 네이션이죠. 하나의 국민들로 만들려고 했던 사랑의 학교. 오늘 이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어떻게 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작가를 뭐 잠시 소개하자면 뭐 작가 이야기 그 아미치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드몬드 대 아미치스라고 하죠.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제 군인으로 이탈리아 통일 전쟁에 참여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난 이후로는 기자 생활을, 언론인 생활을 좀 했죠. 근데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책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애국심, 뭔가 그리고 사회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사실 좀 사회주의적 성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러니까 계급에 대해서 귀족과 노동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이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죠. 이념적으로 약간 저 막시즘 같은 거랑 좀 다하게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사회주의 지향은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소개될 때도 사실은 민족주의적 그 성향도 이 고래를 소개를 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적 계열도 소개를 했거든요. 서로 이제 왜냐하면
공통점은 뭐냐면 하여튼 대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키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좋잖아요. 다 이용하기 좋으니까. 네. 그렇긴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라고 보면 민족주의 성향이 좀 강한. 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탈리아라는 국기 아래서 우리는 다 하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평등해야 된다 이거죠. 네, 네. 귀족은 귀족대로 자기의 역할과 소임이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역할과 소임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서로 다 존중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 이탈리아라는 데가 힘이 세져진다라고 네. 보니까요. 제가 어디서 본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탈리아가 되게 가족 중심적이고 대가족으로 네. 살고 막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이런 교육이 이뤄진 뒤에 가능했던 네.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예, 전통은 있습니다만 우리 예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네. 그 과레스키 그 책의 이 여러 가지를 보시면 그 책에서도 그때 배경이 이제 이탈리아 북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여기도 이제 북부거든요. 그러니까 북부 지방이 여기가 이제 지금 토리노가 예전에 이제 피에몬테 지방이라고 하는데 피에몬테 그리고 바로 이제 옆이 밀라노, 네. 밀라노를 롬바르디아 지방이라고 하죠. 그쪽 지방들이 잘 살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이제 남쪽이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못 사는 동네란 말이죠. 지금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소득 격차가 한 2배, 3배 막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는 그냥 우리끼리 독립하자. 북부는 왜요? 뭐 자원이 많아요? 그게 이제 금융이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항구 도시가 우리가 오른쪽으로 아드리아 쪽이 베네치아, 왼쪽으로 지중해 바로 나가는 데가 제노바. 그 옛날부터 이런 어떤 그 교역이라든지 상업이 발전했고 뭐 수공업 같은 것도 예전부터도 네, 북쪽이 훨씬 더 발전을 했었죠. 그 남부는 아무래도 농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아마 가문 위주로 많이 오래 하던 전통이 있으니까 네. 그런 가족, 뭐 대가족 이렇게 이루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탈리아는 꽤 오래 아마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렌체 같은 경우는 마키아벨리 군주에 나오지만 보르자 가문, 제살의 보르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주의적 특색이 강하고, 뭐 지금도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자기 도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귀속 의식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마피아들도 다 식구 아닙니까? 식구. 가족이지. 네. 우리 식구 아닙니까? 대부. 네. 너는 그 형 아나? 너 마르코 형 아나? 마르코 형님? 난 모르는데. 그렇게 사투리예요? 서로 이렇게 좁고 따지는데 1시간씩 걸린다고 거기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1800 이 책 이후로 네. 그런 식의 하나의 통일성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이 책을 쓴 에드몬드 대 아미치스. 네, 그래서 그 아미치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책으로 국민 어떻게 보면 작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이탈리아 전역에 이제 우리 치면 초등학교 의무교육 법안이 네. 통과된 다음 날인가 출판됐거든요. 그다음부터 이 책이 계속 깔리는 거죠, 흔히 말하는. 좋겠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까지 거의 100만 부 이상 팔렸으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거의 세뇌 수준이겠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다 깔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이.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작가로서는 굉장히 성공을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영예로운 국민 작가의 호칭을 부여받게 되고 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판도 많습니다만 네. 너무 흔히 말하는 애 어른들이고 네. 그 여기서 나오면 아이가 이제 주인공 엘리코로 나오는데 중산층에 아버지가 사업하려고 잘 사는 집안 아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일기를 보면 우리가 일기를 보면 그때 느끼는 거 있죠. 우리 어릴 때 일기 보면 항상 반성이잖아요. 네, 오늘은 뭘 잘못했는데 다음부터 안 그래야겠다. 오늘 친구하고 싸움했다.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겠다로 끝나죠.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아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물론 이제 반성과 여러 가지 우리가 자각을 통해 가지고 네.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겠다. 향상심을 북돋는 거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만족하면 안 돼. 항상 사람은 배우고 또 깨닫고 지금 이걸로 너가 만족하면 큰일 나.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충분히 지금 이 상태로도 사랑받고 괜찮아. 자긍심과 자존감을 줘야 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엘리코는 반성밖에 없어요. 항상 오늘 이게 아버지에게 이런 말 듣고 내가 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건 잘못했고 내가 건방지고 친구를 비교해보니 친구는 저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예 자존감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제 이런 책을 사랑의 학교 고래를 읽고 또 만화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아이 때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한 서너 살 위에 그 학교 생활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 80년대 드라마 고교생 일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고교생 일기를 누가 제일 보냐면 중학생이 제일 좋아해요. 중학생들이 제일 좋아해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천국 있죠. 최진실, 홍학표 이 배우들이 나왔던 대학생 모습. 무슨 천국이었죠? 우리들의 천국이라든지 또 최수지, 최재성 나온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런 거 있죠. 그 대학생들의 생활 다루잖아요. 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봐요. 그게 묘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 어차피 대학생들은 그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환상을 심어주는 건 대학생들은 알지 현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고학년이거든요. 4학년이 여기는 이탈리아 당시 학제가 초등학교 5학년제니까 이 그 고학년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뭐 저희들 때 이런 뭔가 그 저학년 때 이런 고학년들의 삶을 알고 싶고 이런 욕구들은 좀 충족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정말 반듯한 모범생들 그런 이미지를 하니까 상당히 좀 압박으로 다가온 지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랑 지금의 또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예전에는 저렇게 아이를 교육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시절이고 지금은 사실 있죠. 아이에게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그 육아 방법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건 있는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천사들의 합창 있잖아요. 네네. 멕시코 드라마. 근데 천사들의 합창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나오잖아요. 아주 그 의사 딸인데 아주 잘난 체하는 그 마리아 호아킨 뭐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흑인애도 나오고 막 잘 사네 못 사네 나가고 막 인종차별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어떻든 간에 해결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장점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도 빈부격차가 많이 나오고 막 그 부잣집 귀족의 아이가 못 사는 이제 그 아이한테 막 비웃고 너희 아버지는 비렁뱅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귀족 아버지가 갖고 너 사과하고 뭐 여러 가지 악수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나름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런 면에서 좀 또 뭐 사실 그 호랑이 선생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호랑이 선생님, 천사들의 합창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동양과 서양이라든지 옛날과 지금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내 삶이라는 게 또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주니까 어린 시절에도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세계를 이렇게 그렸던 이 아미치스 이 아저씨 보니까 제가 지금 검색을 좀 해봤는데 무슨 일 있어요? 다른 작품이 없어. 이 작품 하나예요? 없어요. 아니 뭐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원, 노동자들의 여선생님, 모든 이들의 마차, 뭐 그 기획문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저게 워낙 강력하다 보니 다른 작품들은 좀 묻혔나 봐요. 포털에서 찾아보면 한 몇십 개 나와요. 80개 나오는데 다 사랑의 학교 버전별로 있고 그 엄마 찾아 산말리 그거랑 사랑의 학교밖에 없어. 근데 포털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쓴 책들은 좀 여러 개가 있군요. 근데 생각보다 그 두께가 두껍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이게 완역입니다. 3권짜리인데. 그렇구나. 완역입니다. 이게 1탄, 2탄, 3탄. 창비사 창작가 비평서에 나왔는데 뭐 이것도 지금 완역된 지가 벌써 한 23년 됐는데 그래도 지금도 꾸준히 소화가 되고 있죠. 그래요? 누가 읽지? 정방님. 근데 뭐 이 어떻든 뭐 읽다 보면 뭐 옛날 여러 가지 그 우리 학창 시절에 이런 일화들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고. 하긴 우리랑 많이 좀 다른 일화들이 많이 있겠군요. 또 그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재미가 있고. 그 재밌는 일화 한 개만 좀 소개해 주시면서 2부를 좀 예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뭐 재밌는 일화가 많긴 많은데. 예전에 학급 문집 기억나요? 저 약간 저 책 보니까 학급 문집 막 열심히 만들던 거 생각났는데 애들이 만드는? 각자 한 명씩 뭐 일기 형식이 됐든 어쨌든 이렇게 자기 글 하나씩 써서 반 친구들 글 다 모아가지고 문집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뭐 또 다른 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그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학기 끝날 때는 그거 다 나눠주면서 다 같이 그거 읽으면서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래? 안 만들어봤어요? 학급 문집을? 나는 내가 소설책은 써본 적이 있는데. 야한 거지 그거. 엄청 야해. 야설 써봤지. 엄청 많이 돌았어 그거. 학교에서. 인기 작가였어. 네. 묘사가 너무 좋아. 정나라에서. 찾았으니까. 잠깐만요. 네. 아 이거 제목이 뭐였더라? 까마귀였을 거야 아마. 왜 까마귀였죠? 내 역작 중에 하나. 까마귀가 원래 이제 그 설까치라고 있잖아. 네. 까치. 까치 이제 설까치라고 있다고. 네. 그 관련된 야한 얘기가 하나 있어. 그 이야기에 좀 필적할 만한 에피소드로 까마귀라는 제목의 아주 그 책 날렸다고. 잠깐 이게 뭐 다른 이게 좀 감동적인 위주라 가지고 이게 유머 코드보다는 이 감동 위주가 많아 가지고. 아 그럼 뭐 그냥 감동적인 것도 괜찮아요. 하나만 정박님이 네. 우시지만 않는. 아니. 약간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2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여기에 이제 12월에 이야기해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이달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제목이 피렌체 글 베끼는 소년이에요. 피렌체 글 베끼는 소년? 네.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학교에서 아주 모범생이죠.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기대도 커요. 장남이고. 근데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데 월급이 너무 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든요. 뭐냐면 이제 우편물에다가 보내잖아요. 근데 우편물에 예전에는 띠지라 해가지고 그 우편물이 있으면 그 띠지를 둘러가지고 그 띠지에다가 주소하고 이름을 적거든요. 그 예전에 학부 보낼 때 혹시 학부 대학 때 보낼 때 그거 아시죠? 학부가 뭐예요? 이게 이제 신문인데 네. 그 신문은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집으로 이렇게 배달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거 말고 신문을 대학내일 같은 거예요? 뭐 대학내일이라고 쳐도 어쨌든 그 주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편으로 보낼 때는 그 우편을 보낼 때 신문 뒤에다 쓸 수는 없으니까 신문지를 두르는 하얀색 종이 같은 거가 있고 띠지가 있고 그렇죠. 거기다 주소를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이 주인공 소년이 아버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밤에 그 석유 등불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 불을 켜고 쓰시고 그러니까 주무시고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이제 그만둔 거 딱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자기가 몰래 밤에 가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계속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쓰다가 좀 피곤해갖고 이제 그만두고 자면 나머지 남은 일들을 그렇죠. 아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효자네. 옛날에 엄마가 부업 같은 거 집에 갖고 오면 그 막 실 엮고 이런 거 엄청 시켰었는데. 그래요? 정민이도 그거 해봤어요? 네, 엄마가 가져와가지고 뭐 전구 같은 거 끼는 거랑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게 집에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해봤던 것 같아요. 여기는 경기도 어디죠? 부천에 전구 끼우는 소년. 그런 얘기하면 되겠네. 거기는 전구 내가 다 끼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른각시가 있는 거죠. 난 분명히 요거밖에 일 안 한 것 같은데 일을 많이 한 거란 말이죠. 갖다 주니까 좀 더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기분이 좋은 거죠. 야 이거 요즘 이상하게 내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많이 해가지고 돈이 더 벌어져. 그러니까 아이가 들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아버지가 잠을 좀 더 많이 주무시고 내가 계속 일해야지.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애가 공부가 안 되잖아요. 학교에 가가지고 계속 잠을 자게 된단 말이에요. 피곤하지. 그러니까 애가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 나는구나. 아버지 엄마가 너 왜 이러니?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는 거는 너 공부 잘해라고 이런 건데 너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얘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둬야겠다. 사실 내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 안 되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야 근데 이번 달 수입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이걸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좋긴 좋은데 왜 이렇게 요즘 등불이 빨리 달는지 모르겠어요. 석유가. 얘가 몰려 하니까 기름이 돈이 많이 벌기는 좋은데 왜 이렇게 빨리 달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얘가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이런 걸 보니 차마 그만둘 수 없어가지고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하면서 계속 또 밤마다 쓰는 거예요. 근데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걱정된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얘가 참 모범생인데 요즘 수업 시간에 잠을 많이 자고 집중을 잘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날 화가 나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자 오늘 돈을 나에 많이 받아가 기분이 좋아. 근데 저놈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빠. 얘가 지금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얘 공부 잘하러 가는데 이 장남이 돼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갈수록 수업 시간에 게으름이나 피우고 잠이나 자고.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미워하니까 너무 억울하겠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결심을 하고 오늘은 진짜 마지막으로 해야지 하고 쭉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들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아버지가 일어나신 거 아니야? 제가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뭐 다행히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창문이 열렸나 보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나가지고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이게 밖에서 뭔가 좀 많이 몰아치고 소리가 나고 이랬는지 얘가 이제 그 아버지가 밤에 잠에 깨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은 거죠. 이 소리가 계속 중첩이 돼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장남이 계속 뭘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된 거죠. 너무 울컥하셨겠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걸 알고 탁 이제 그 등을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니까 아니다 내가 정말 너한테 잘못했다 하고 얘를 데리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 아이를 보라 이 효자를 보라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얘한테 이것도 모르고 내가 얘를 책망했구나 난 정말 나쁜 아빠야. 그리고 나서 애를 푹 잠을 재우게 하고 정말 우리 효자 아들 하면서 이제 감동적으로 끝나는 거죠. 다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모든 편이? 네, 그런 식이죠. 오늘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감동 파괴하자. 여기서 나 또 성적 코드 찾아내야 되겠네. 뭐요? 뭘? 아니, 지금 이야기는 아닌데 네. 이렇게 우리가 감동만으로 갈 수는 없다. 어떻게든 파괴를 동심 파괴. 그렇죠. 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레티라는 사람의 지적대로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 이거죠. 네. 학교 교육이라는 게 정형은 필요하고 하나의 모범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어떤 이게 되면 설득이 아니라 강요가 되고 억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뒤에 스토리도 정말 예상이 돼요. 그렇지. 자, 이 사랑의 학교라는 책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일찍 번역이 돼서 좀 퍼졌었고 이제 정식으로 뭐 책으로 팔린 거야 뭐 한 80년대 넘어서겠습니다만 저 사랑의 학교라는 책 애니메이션으로도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보셨을 그 책을 오늘 소개를 본격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불효하셨던 분들 반성하실 준비하시고요. 애국심 부족하신 분들 역시 반성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그 아까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엄마가 뭘까요? 사실 엄마 찾아 산말리의 엄마가 과연 뭘까요? 조국.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조국을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찾아 너? 내가 이런 쪽은 강해. 왜 조국이야? 이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엄마 제가 그 다음 질문을 아니 그게 아니라 조국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보통 조국을 어머님이라고 하니까 모국 하듯이. 그래서 그냥 조국이야?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바로 그 엄마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탈리아가 통일된 나라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신만고 끝에 산말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 가니까 또 허탕치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죠. 왜냐하면 반드시 엄마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엄마를 만날 수 있지. 믿음을 가지 않고 중간에 몇 번 가다 포기해버리면 얘는 엄마를 만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믿음을 가진 반드시 엄마는 나타난다. 근데 엄마가 재혼했어. 아니죠. 이탈리아가 프랑스랑 합병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조국이구나. 네, 그리고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좀 길어지는 건 아닌데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교육이라는 의미가 물론 여기서 좀 주입식하는 느낌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을 보통. 근데 그게 본래 다른 이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듀카레 해가지고 그 뜻이 뭐냐면 밖으로 드러낸다. 에듀카레라고 해가 밖으로 드러낸다.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앞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던 거를 끄집어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교육은 우리가 생각에는 뭐 주입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사상을 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육의 본질은 내 속에 숨어 있고 묻혀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 준다는 거죠. 그 아이가 그 묻혀져 있던 것들을 간신히 끄집어내 가지고 헤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교육이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의 학교 쿠올에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강요나 억압으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걸 읽으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나의 스스로 나도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지 이런 느낌을 주고 내 속에 숨어있던 여러 가지 그 자질들 있잖아요. 그 영웅이라는 게 옛날 영웅은 아주 뭐 비범한 능력과 초인적인 자질 이런 건데 지금 현대 영웅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누군가 친구를 돌봐주고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돌봐주고 또 그 같이 정의를 위해 앞장서고 이런 배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웅이다. 그게 바로 우리 이탈리아가 요구하는 영웅이다.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아 나도 이런 사람이 이런 뭔가 해야겠다 이런 거를 끄집어 내어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내 안에 있는 걸 꺼내주는 공동체 의식 같은 것도 내 안에 있는데 그걸 꺼내주고. 그렇죠. 이탈리아판 탈무드? 탈무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겠어요. 자, 좋습니다. 하여튼 29번째 책 쿠올의 사랑의 학교 에드몬드 대 아미시스 작가의 1886년작 그렇죠? 네. 1886년에 나온 책 한번 본격적인 내용은요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